고려시대에 대규모의 무슬림들이 한반도로 유입되었는데요. 참고로 무슬림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고려시대의 무슬림들은 한반도로 들어와서 높은 관직을 두루 겸하고 개성 인근에 이슬람 성전인 모스크까지 세울 정도로 고려사회에서 누린 권력이 대단했는데요. 우리에겐 참 낯선 역사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계기로 무슬림들이 대거 한반도로 유입되어 고려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또 왜 어느 순간부터는 한반도 땅에서 무슬림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와 무슬림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몽골 제국과 무슬림의 관계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13세기의 칭기즈칸은 서로 대립하는 몽골 부족을 하나로 합쳐서 몽골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중국 대륙을 포함해서 동유럽에서 동아시아 끄트머리인 한반도까지 사상 초유의 대제국을 형성했는데요. 이렇게 동유럽에서 고려까지 문명 세계의 끝과 끝이 몽골 제국을 매개로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삽시간에 광활한 영토를 얻은 칭기즈칸, 좋은 건 잠시뿐이고 이제는 이 광활한 영토를 어떻게 다스릴지 골머리를 싸맸는데요. 몽골족은 타고난 기마민족이라서 말 타고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정복하는 데는 천재적이었지만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는 것과 같은 많은 지식이 요구되는 일에는 박약했습니다. 초기 몽골 제국은 관료 조직이 체계적으로 정비된 제국이 아닌 유목부족 형태의 초보적인 연합체에 불과했습니다. 몽골족은 제국의 기틀이 탄탄하지 못한 가운데 자기들보다 숫자가 훨씬 많은 타민족을 통치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실제적으로 위협이 되는 한족, 즉 중국인을 잘 다스려야 했습니다. 당시 몽골인의 숫자는 100만 명 정도였는데 몽골에 정복당한 중국인들은 1억 명 정도였으니까 당연히 몽골 입장에서는 위협적으로 다가오겠죠. 몽골인들은 광활한 영토에 분산해 있는 여러 타민족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관료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나라 기반을 탄탄히 다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몽골 사회는 다른 문화권에 비해서 굉장히 후진적인 사회였는데요. 공식적인 문자도 없고 체계적인 행정 조직이 없는 등 싸움만 할 줄 알았지 까막눈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 칭기즈칸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덜컥 아주 행운과도 같은 일을 마주하는데요. 바로 이슬람 국가 호라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이슬람 문명은 다른 어떤 문명보다 높은 수준의 문명을 이룩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슬람 국가인 호라즘도 만만치 않겠죠, 그죠? 그런데 칭기즈칸은 15만에서 20만 대군을 직접 이끌고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당시 최고 문명을 구가하고 있던 이슬람 국가 호라즘을 무너뜨린 것이죠. 그렇다면 칭기즈칸의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슬람 국가 호라즘에서 일하던 고급 인력을 몽골로 압송해서 강제로 일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칭기즈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수만 명의 무슬림 기술자, 장인, 예술가와 같은 고급 인력들을 몽골로 끌고 갔습니다. 호라즘과의 전쟁은 몽골 제국이 우수했던 이슬람 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식과 능력이 뛰어났던 무슬림들은 이제 몽골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제로 압송된 무슬림들이 맨입으로 몽골을 위해서 일하지는 않겠죠.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몽골로 끌려와서 강제로 일하는 데다가 원래 자기 나라에서도 좋은 대우를 받던 고급 인력들인데 열심히 일하게 하려면 높은 자리를 한 자리씩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급 인력이었던 무슬림들을 고위직 관료로 등용하는데요. 이들은 후진적인 몽골 사회를 개화하여 선진적인 사회로 나아가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건 몽골 지도층이 쥐어준 여러 특혜와 기득권 때문이었는데요. 아주 달달한 당근을 주고 일을 시킨 것이죠. 이들은 몽골의 재정, 행정 제도를 완비하고 조세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했는데요. 그래서 무슬림 관료들은 몽골 제국의 경제나 재정 정책의 실제 운용자로서 상당한 부와 높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혜택의 주체는 몽골의 귀족층이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몽골 사회의 계층 구성을 살펴보면 피라미드 가장 꼭대기에는 몽골 귀족층이 있고 그 바로 밑에는 무슬림 관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밑바닥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네, 중국인을 비롯한 여러 피지배층이 있었는데요. 고위직 관료였던 무슬림들이 민중들을 착취하면 힘센 몽골 귀족들은 무슬림들을 보호해주고, 어떤 시스템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고려와 무슬림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경 지식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려와 무슬림이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제국 5대 황제 쿠빌라이 칸은 집권하고 몽골 제국에서 원나라로 나라 이름을 바꿨는데요. 쿠빌라이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무슬림들을 중용했습니다. 당시 무슬림들은 중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 분산되어 원나라 귀족들의 보호 아래 정치 경제적 특권을 누렸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원나라 내에서 무슬림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이 시기에 바로 고려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려 침공에 나선 몽골 군대에는 무슬림 병사도 많이 섞여 있었는데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들의 침입에 맞서
앞서 고려 부대인 삼별초는 끝까지 맞서 싸웠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기록을 하나 확인할 수 있는데요. 1270년 고려사 기록을 보면 고려 부대 삼별초가 몽골 부대에 저항하는 걸 반대하는 고려 장수와 몽골군 무슬림을 살해했다고 나오는데요. 한번 그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반란이 시작되자 그들은 반란에 가담하기를 거부한 장수 200기를 체포하여 노상에서 몽골이 파견한 무슬림들과 함께 베었다. 참 흥미로운 기록이죠. 그런데 이렇게 삼별초가 끝까지 항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고려는 원나라에 복속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고려 충렬왕 때부터였는데요. 이때부터 고려는 원나라가 국정 운영에 간섭하는 원나라 간섭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원나라에서 고위직 관리나 상인으로 활동하던 무슬림들이 고려로 진출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때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슬림들은 고려로 어떻게 진출했느냐? 당시 원나라는 원나라 공주를 고려로 보내서 고려 왕과 혼인을 맺게 했는데요. 그렇다면 원나라 공주가 고려로 넘어갈 때 당연히 여러 수행원들을 데리고 가겠죠. 여기에 무슬림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슬림들은 원나라 공주 수행원 신분으로 한반도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을 시작으로 몽골 사절, 상인 신분의 다양한 무슬림들이 한반도로 유입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슬림들은 점점 늘어났고 심지어는 무슬림 마을까지 생길 정도로 그 규모가 확대되었는데요. 무슬림들이 고려시대에 한반도 땅에 등장한 건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반도에 정착한 무슬림, 평범한 백성처럼 살아가지는 않겠죠. 무슬림들은 원나라를 백으로, 원나라 공주를 백으로 고려 사회에서 높은 지위와 벼슬을 얻었습니다. 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무슬림 삼가라는 사람인데요. 삼가는 원나라 공주 시종으로 고려에 왔습니다. 삼가는 충렬왕으로부터 장순용이라는 이름을 받는데요. 현재 덕수장씨의 시조가 바로 이 장순용입니다. 네, 흥미롭게도 무슬림이 그 시조였던 거죠. 장순용은 뛰어난 정치력과 외교 역량을 신임받아 충렬왕으로부터 종이품 벼슬을 하사받고 고려에서 아주 유복하게 살았는데요. 얼마나 잘 살았으면 고려사에는 장순용이 살았던 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순용은 본래 회회인으로 그 집이 극히 화려했는데 바깥 담에 화초 무늬를 놓아 장가장이라 일컬었다. 친해서 그랬는지 집이 좋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렬왕은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나서 얼마간 장순용 집에서 지냈는데요. 그렇게 왕이 머물 만큼 집이 좋았겠죠. 장순용 말고도 고려에 와서 벼슬한 또 다른 무슬림이 있는데요. 바로 민부입니다. 민부 역시 무슬림이지만 충렬왕으로부터 벼슬 대장군을 하사받았습니다. 충선왕 때는 평양 부윤이 되어 존무사를 겸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이렇게 장순용과 민부처럼 많은 무슬림들이 고위관직에 등용되었습니다. 몽골을 등에 업고 고려사회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렸던 것이죠. 또한 고려사회의 높은 자리를 꿰찬 덕분에 무슬림들은 고려 조정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요. 그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게 바로 향년입니다. 자신들의 신전으로 왕을 직접 초대해서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낭송하고 왕을 위해 기도해 준 것인데요. 고려사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무슬림들이 신전에서 왕을 위해 향년을 베풀었다. 우선 무슬림들이 신전에서 향년을 베풀었다고 하는데 이 신전은 바로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입니다. 고려시대의 이슬람 사원,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무슬림들은 바로 개성 한복판에 이슬람 사원을 지었습니다. 당시 무슬림들의 대단한 위세가 느껴지죠. 또한 왕을 초대해서 향년을 베푸는 것 자체에서도 당시 무슬림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아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파티에 초대한다고 하면 왕은 그 파티에 절대 안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당시 무슬림들은 이렇게 왕을 움직일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왕이 무슬림 신전까지 왔겠죠. 왕을 위한 무슬림들의 향년은 조선 초 세종대왕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말은 원나라 고려가 망하고 조선 왕조가 들어서고 나서도 무슬림들은 한반도에서 사회적 입지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인데요.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조선 초기 왕들은 무슬림들에게 굉장히 너그러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무슬림 지도자가 가족들을 데리고 조선에 오자 잘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집을 지어주고 왕실에 취직까지 시켜줬는데요. 한번 해당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1407년 무슬림 종교 지도자인 도로가 처자를 데리고 와서 함께 머물러 살기를 원하매 임금이 명하여 집을 주어 살게 하였다. 도로는 그 후에도 임금으로부터 여러 차례 특수 업무를 부여받아 수정 채집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무슬림에 대한 태종 이방원의 너그러운 태도가 보이죠. 그런데 태종 이방원은 정부 예산이 모자라자 예산을 절감하고자 조선 왕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무슬림들의 월급을 깎은 적도 있는데요. 무슬림들의 월급을 깎아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했다는 말은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많은 무슬림들이 공적인 업무에 종사했다는 점, 그리고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해당 기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조가 명년에 가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녹을 받고 집이 있는 외인과 무슬림 등의 월급을 제해서 비용을 줄일 것을 청하니 왕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한 무슬림들은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 왕실에서 거행되는 각종 공식적 비공식적 국가의식에 무슬림 대표가 정기적으로 초청되었는데요. 무슬림들이 초청받은 여러 권위 있는 국가 행사 중에서 세종 즉위식에 관한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이 원유관의 강사포로 근정전에 나오니 여러 신하들이 절을 올려 할애를 하고 성균관 학생과 무슬림 원로와 승도들도 모두 참여하다. 무슬림들은 이런 행사에서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낭송했는데요. 참고로 세종대왕은 이 낭송을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무슬림들이 박물을 바치자 세종대왕이 기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해당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압둘라 취희, 바얀 티무르, 아하오랑 하천호, 도로 등이 조정에 와서 박물을 왕께 바치니 왕이 기뻐하여 그들을 알련하고 관계부처로 하여금 연회를 베풀게 하였다. 사실 이때 무슬림들이 세종께 바친 박물은 은밀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슬림들은 자기들 기득권을 지켜주던 원나라와 고려 왕조가 무너지자 새로운 뒷배가 필요해졌는데요. 바로 고려가 무너진 자리에 들어선 조선 왕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고려 왕조 때만 해도 정책적인 특혜와 왕실의 후원을 받았는데 물론 거기까지 바랄 순 없지만 조금의 특혜를 위해서라도 무슬림들은 조선 왕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렇게 세종을 비롯한 조선의 왕들에게 꾸준히 뇌물을 바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조선 입장에서 보면 결코 나쁜 게 아닌 게 국제 경험 많고 능력과 지식이 뛰어난 무슬림들이 설설 기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데 굳이 무슬림들을 내칠 이유가 없겠죠. 뭐 능력도 좋다고 하니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잘 활용해야겠다는 게 조선 지도층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세종대왕 때 편찬된 칠정산 외편은 이슬람 역법을 참고해서 만들어졌는데요. 한번 해당 기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역법을 얻어 이순지와 김담에게 명하여 정밀한 연구를 토대로 중국 역관의 착오를 발견, 수정하여 외편을 만드니 이에 책략법이 빠진 것이 완비되었다. 이렇게 이슬람 역법의 원리를 참고해서 완성된 칠정산 외편,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음력의 기초가 되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무슬림들을 통해서 천문, 기상, 수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이슬람 과학이 조선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실용적인 이유로 조선 초까지 조선의 왕들은 무슬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무슬림들은 어떤 이유로 한반도를 뜨게 된 것일까요? 네, 우선 대내적인 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은 유교식 이데올로기를 국가 이데올로기로 채택했는데요. 그런데 그 유교 이데올로기는 점차 중국 중심의 폐쇄적인 유교 사상으로 형태가 완성되었고 타민족, 타 종교를 배척하고 멸시하는 사상적 풍토를 형성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무슬림들이 조선 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는 없겠죠. 여기에 더해 대외적인 이유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었는데요.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나라가 중국 중심의 나라를 만들고자 몽골족을 배척하고 박해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는데요. 그렇다면 형님 나라 명나라가 몽골족을 탄압하는 마당에 조선에서는 이전처럼 몽골족들을 관대하게 대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종은 1427년 4월 4일을 기점으로 무슬림 동화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슬람교를 버리고 유교식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던가 아니면 조선을 떠나라는 말입니다. 이때부터 무슬림들은 조선 땅에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더니 대부분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주했는데요. 무슬림 동화 정책은 중화 문명권에 편입되기 위한 세종의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이렇게 대내적인 요인과 대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한반도 땅에서 무슬림들은 어디론가 다들 떠나버렸습니다. 그 영향은 물론 지금까지도 있는 것 같죠? 오늘은 한반도 땅에 살았던 무슬림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보부상이었습니다.